네, 요즘 월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용어가 미국의 국채금리, 인플레이션,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리고 비트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처럼 최근에 활발한 어조 지수를 살펴본다면 월가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최근 월가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 용어들의 대다수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과 관련돼 있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눈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새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의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 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사람이 거론하고 있죠. 네. 오늘도 우리 캐스터분께서 그리고 김서영 대표께서도 이 문제를 좀 거론했습니다는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좀 뚜렷한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상승세더라도 다른 그 투자 수단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지 않다는 측면, 그리고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측면.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주제별로 순환매가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 것이 지금 미국의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든가 세계 증시의 모습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런 그 요인을 촉발시키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는 인플레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인데요. 지난 주말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한 때 1.35%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 절대 수준 자체는 그렇게 그 크게 아직까지는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는 상승 속도가 일전에 그 신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실물 경제 회복세보다 빨리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부담이 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 사실 경기 부양의 대표격은 성장률이다. 그러면 장기 금리의 급등세가 사실은 이것보다 높으면 정책 단계에서 단기 금리를 그대로 유지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 사이드에서 크라우딩 아웃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장기 금리의 상승은 기업의 설비 투자를 삭감시키죠, 감소시키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단기 금리를 이렇게 메워놓으면 유동성과 관련된 이런 쪽은 그 수익이 개선되고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채 금리 상승에 따라서 사실 기업의 설비 투자인데요. 문제는 이 기업의 설비 투자하는 측면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 밝은 쪽이 투자가 안 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이런 여행지라든가 크루즈 같은 이런 주식으로 매기가 지금 붙으면서 오히려 미국의 산업의 장기 성장 기반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 다 디지털 컨텍거든 소위 나스닥에 속해 있는 이런 업종들이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쪽이 상대적으로 주춤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여행이라든가 크루즈는 이렇게 굉장히 주가가 그 좋은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이렇게 향상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페드 입장과 그다음 미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기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고민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어차피 그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먼저 성과를 보여주는 게 경기 부양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고집한다. 그러면 이제 고집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증대되는 상태에서 오면 적자국채 발행량 증가, 가격 떨어져 금리 올라가 하는 익스펙테이션이 계속해서 네.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금융 사이드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드라든가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금융 사이드에서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측면, 그 다음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서 추가적으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완충시켜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의회 청문회에서도 아마 그대로 그 종전의 입장을 강조할 거리게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장기채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종전의 방침대로 금융 완화 이쪽으로 수업 안축시킬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퀘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이드에서는 더 이상 페드가
이렇게 이것을 감내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자꾸 의심이 가면 주식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버리고 다른 대체 자산 생각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앞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를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기서 어떤 발언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의회에 이제 발언할 때 네. 전 앵커도 그런 의문점이 있었을 겁니다.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과 그다음에 이번에는 의회 청문회라는 네. 표현을 쓰죠.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매년 초에 이렇게 통화정책의 방향을 얘기할 때는 보통 청문회를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재무장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장관이 이렇게 바뀔 때는 상원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파월 의장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 정부가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내년이 임기가 됩니다. 그런 각도에서 정부가 바뀔 때는 경제 컨트롤 타워에 해당되는 제닛 옐런과 파월 의장이 트럼프 정부에 임명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상원의 승인원은 이런 과정에서 청문회라는 명칭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청문회 때는 사람에 대한 문제는 아니니까 인사청문회는 아니니까 경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전 앵커가 트럼프 정부 때 임명한 제롬 파월이다.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사실 그 통화 정책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가려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솔직담백한 의견을 이렇게 표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인플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가 지금 월가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긴 합니다는 이 청문회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경제정책의 총괄적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와 지금의 이렇게 풀어갈 때에 그런 총괄적 점검을 하는 자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상원의 의원들 사이에 가장 관심 있는 이렇게 경기 문제, 고용 창출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불안한 경기 금융 우리가 얘기했던 뱀이 꾸불꾸불했던 네. 가는 그 스네이크 경기하면서 고용 문제 부족한 문제를 좀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에서 관심이 되는 국채 금리와 그다음에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감을 잡으시겠죠. 지금의 상태에서 보면 지금 페드의 양대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 고용 창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용 창출은 두 가지 측면. 일단은 절대적으로 실업률이 완전 고용 실업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측면. 그리고 이것이 단계에 도달하는 어렵다는 측면. 두 번째는 사실 질적인 측면에서 경기 회복된다 하더라도 경기 회복에 따라서 고용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은 이 코로나 문제에서 질적인 영구적 실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 문제가 미흡하다 본다면 네. 금융 완화 기조는 유지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 상승과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한 의견을 발행할 얘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최대한 신중한 문제는 시장의 기대 수준을 꺾여 누를 정도의 강하게 얘기할 수 있냐 없느냐 이 문제의 초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월가에서 파월 의장의 종전의 스탠스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하나 말 한마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조 이런 것이 지금은 사실 그 월가의 입장에서는 최대 관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최대한 신중하게 통화정책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주식을 버려라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국내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는 그런 분들이 주식을 버려라 하는 월가 얘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요걸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월 의장의 아주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조 자체에 대해서 민감도 또 강약 이런 거 하나하나에다가
똑같이 완화한다 하더라도 강하게 완화하느냐, 그 다음에 약하게 완화하느냐, 똑같은 어조지만 네. 완화지만 강하게 완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인플레 압력이라든가 국채 상승 압력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전해지는 거고, 이것을 완화적으로 해서 되면 그렇게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똑같은 완화에 대해서 뉘앙스 차이로 인해서 시장의 주식시장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조 자체를 예민하게 할 만큼 주식시장이 작년에 이렇게 모든 악재를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과정이 이제 텍슨 마닝 기법에서 월가의 시장 차별 사이에 주식 관련된 용어, 그 다음에 이걸 플러스로 보고 비주식 관련된 부분, 여기 비주식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되면 자 주식과 관련된 용어는 플러스, 그 다음에 비주식 관련된 마이너스로 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바뀔 때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 빈도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네.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월가의 그 이렇게 관심들은 주식시장에서 상당 부분 떠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어조지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나중에 미국의 국채금리 수준별로 지금 퍼스트 무버와 그다음에 대중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과 그다음에 포머족 뒤늦게 쫓아가는 사람 간에 네. 국채 금리 간에 지금 주식에 대해서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벌써부터 퍼스트 무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재테크에서 퍼스트 무버들에 대해서 이미 비트코인 내지는 중국 시장으로 한국 시장으로 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쪽이 말씀드렸습니다는 퍼스트 무버는 이미 상당 부분 주식의 차익을 실현해서 현금을 보유하거나 아니면 중국 주식, 한국 주식 내지는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대대 투자에 상당히 관심을 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같은 각도에서 똑같이처럼 미국의 월가의 그 관심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많이 거래되는 많이 활발하게 용어되는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용어를 같이 정피들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국채금리, 인플레 이런 것이 이제 경기부양책 이런 건 뭐 우리 이제 우리들 그 한국경제 TV 방송이라든가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꼽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례적인 것은 테슬라. 뭐 우리 전 앵커가 방송할 때도 테슬라 얘기 많이 하실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회장이 되시죠. 그다음에 머스키즘 이 용어도 트럼피즘과 함께 머스키 플러스 ISM 해도 이 용어도 많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주식보다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모든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을 좀 전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렇게 해서 지금 월가에서 어조지수로 관련된 관심 있는 당신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 얘기하고 어떤 종목 빵주라든가 마가리든가 이런 업종 마가트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많이 거론됐습니다는 시청자분도 이런 용어보다는 최근에 그 비트코인, 테슬라, 머스크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닛 옐런 그리고 제롬 파월 등과 같은 미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 정책 당국자들이 금융 완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과 인플레 우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엇박자가 나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정책 사항이 통용되지 못하는 시장 여건이 자꾸 갈수록 익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 민감하게 보이는 것이 시장의 분위기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접촉했던 전 앵커가 사실 한상춘 논설의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관심이 되는 거지. 통화정책에 관장하는 이주열 총재는 사실 전 앵커랑 나랑 먼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포지션은 이주열 총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에 많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최근에 보면 막상 기업들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 그 4, 4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됐죠. 네.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주도 이렇게 4, 4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이렇게 발표될 예정이 이렇게 아까 김성 대표께서도 나왔습니다는 사실 그런 그 기업들에 보면 시청자분도 그렇게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이미
시청자분이 관심 있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오고 있는 기업들의 4사분기 실적 발표는 다 마무리된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4사분기 기업들의 실적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치 대비해서 예상치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지난 2분기에 실적이 발표됐던 7월 달,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됐던 10월 달 이후서 이렇게 보면 그때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미국의 주가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미약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만큼 뭐냐, 작년 대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되는 데는 코로나 이렇게 진전, 경기 회복보다는 페드가 추진했던 임시회를 통해서 제로금리, 금리 완화 정책의 혜택이 유동성 장세라는 표현을 써서 사실 주가를 이끌었다는 측면입니다. 펀더멘털이 개선되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자, 금리가 낮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장기 금리가 최근에 상승했던 것이 중요하냐? 대부분 다 미국의 기업들의 장기적인 산업과 관련돼서 빵주라든가 마가라든가 이런 쪽에 IT 업종, 디지털 컨택 업종에 해당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이니까. 네. 투자는 미래가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나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장기채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까꾸리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까꾸리 발생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마가라든가 그다음에 팡스라든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대형 기술주들, 대형 나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주춤한 것도 그렇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그 많은 그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는 전통적으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아주 선호하는 기업 중에 애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애플을 팔고 그렇죠. 사실 그 다른 업종을 그 샀다 해서 그것이 화제가 됐던 사항 네.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국채금리는 미국의 주도 업종이 주가를 걷던 주도 업종의 수익 감소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월가에서 이렇게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지난주에 많은 그 월가의 전문가들이 자, 지금은 1.3%가 넘다 하더라도 자, 기업의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수익은 갉아먹긴 하지만 주가 상승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근데 지난 주말에 1.35%까지 이렇게 딱 가니까 자, 1.5%는 기업의 수익이 아주 급감하는 임계치에 해당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행 건가요? 지난번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1.5%면 주식을 팔아라 하는 임계점이다 하는 쪽에 아마 1.75% 네, 그렇습니다. 1.75% 네. 그렇고 그건 이제 한 단계 더 진전된 사항이고 일전에 1.5%까지 이거 나왔을 때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는 1.75%가 올라가면 1.7%가 올라가면 사실 S&P 500 기업의 약 70%가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사항을 이렇게 여기 방송에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는 미국의 주식을 샀던 서학 개미분이라면 미국의 국채 금리 수준별로 사실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 1.2%가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1.35%니까 이때는 퍼스트 무버들은 이미 미국의 주식을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5% 정도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되면 일반적으로 사실 대체로 보면 평균적인 수준, 대체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대중적인 사람은 1.5%의 주식을 팔 거다. 그래서 주식을 대고 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포머족은 마지막으로 주식을 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주식 사면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팔겠습니까? 끝까지 버티겠죠. 네. 당신들이 이렇게 나중에 샀으니까 주가가 이만큼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의 기가 그때도 손절매하는 것보다는 일부 사람이 저가 매수하십시오. 저가 이게 기에 이렇게 솔깃할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1.75%가 1.7% 이상이 될 때는 대체로 뒤늦게 남이 그 수익이 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늦게 해서 주식에 가담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받는다 하는 쪽에서 주식에 그렇게 마지막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7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내놓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월가의 분석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장 상황이 정책 당국과 파월 의장이 아무리 금리 완화가 한다 하더라도 시장 상황은 이렇게 와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자 그러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 파월 의장은 2023년까지 계속해서 지금의 기준금리 제로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대출자산 발상에 월 1,200억 달러 정도의 그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해 나갈까? 네. 이거는 방침은 밝혔지만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할 때는 반드시 2023년까지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바뀌면 여기에 대해서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기에서 지금 통화정책의 기조에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많이 얘기하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책 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2년물 금리와 지금 하지슈가 되는 10년물 금리 안에 금리 차가 1.23%포인트 플러스 그다음에 단저 잔고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단저 잔고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의 기조다 이렇게 볼 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조가 코로나 이전뿐만 아니라 4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습니다. 4년 만에.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4년 최대치는 2017년 미국의 강세장과 미국의 전후 최장의 경기 호황세의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그때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가장 벌어질 때 아닙니까? 그때보다 더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1.25%포인트, 지금 1.23%포인트니까 1.25%포인트 벌어지면 자 테이퍼링이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추진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1.25%포인트 벌어지면 시장에서는 사실 테이퍼링 우려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전 앵커가 제롬 파월 의장이다. 네. 시장에서는 또 민간 차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전부 뭐냐 테이퍼링 우려한다. 그런데 그러한 테이퍼링에 대한 여건 자체가 이렇게 성숙돼 있는데 자 정책 목적만 생각해서 바이든 정부가 주문 경기 모형이라든가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 목적만 가지고 시장은 이미 저만큼 앞서 테이퍼링 갈 수 있는 성적 요건이 됐는데 계속 잡아둘 수 있느냐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테이퍼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페드 입장에서는 세 가지 거품 사항에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 금융 완화에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네. 거품 얘기 나왔죠. 인플레에 따라서 이거 잡아주지 않으면 인플레가 자산 시장에 위험 자산을 더 촉발시키는 거품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인플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테이퍼링을 추진해야 되는 시장 여건인데 추진하지 않았다 하면 또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3대 트리플 거품을 조장했다. 최근에 전 그 현대경제연구원 전무께서 한상원 박사께서 썼던 트리플 버블에 대한 얘기가 다른 각도로 설명했습니다는 월가에서는 이런 트리플 버블, 금융 완화 버블, 그다음 인플레 잡지 못하는 버블, 그다음에 테이퍼링 지연했다는 버블 이런 비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3년 기준금리를 제로 상태로 유지하다. 그건 방침이지 네. 실행은 이렇게 여건 자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앞당길 수도 있다 하는 측면이 사실 미국의 월가에서 주식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요새 월가의 분위기가 부쩍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하루가 멀다 하고 비트코인 관련 이슈가 쏟아져 나오고요. 저도 주말에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다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이 대세가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 대세죠. 대세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뭐 엽전인지 뭐냐 관계없이 네. 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뭐 최근에서 보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은 것이 비트코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코인당 57,00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최대가 안심이 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지금 57,000달러가 될 때가 지난 1월 15일 날 지난달 15일 날 루비니 교수와 이렇게 머스크 간에 서로 상반된 입장이었었죠. 네. 루비니 교수는 폭락한다. 근데 머스크는 사실은 15억 달러 매입하는 상태에서 그 머스크 테슬라의 기업 수익 증대 측면에서 자산을 보유. 그렇죠. 이게 이제 요게 요즘 얘기하는 OCDI와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이고 또 한 가지는 결제 시스템, 우주 결제 시스템에서 본인의 의한 관련된 결제 시스템 관련된 얘기가 되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다 보니까 네. 지금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그 시장 상황이 얼마큼 다르다 하는 것을 특히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공부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시장의 영향력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격세지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비트코인은 전행거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달러도 지금 비교하지 않거든요. 금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디지털 골드라고. 디지털 골드라 얘기하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의 가장 옹호한 자가 스티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프라는 사람과 토론 중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워낙 그 거품이 아니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지 본인 자신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머스크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종전의 입장을 좀 당초 너무 바뀌어서 비싸기는 너무 하다. 비싸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버블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비싸다 하는데 이게 이제 월가에서 뒤쪽의 얘기를 좀 정해드리는 게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 앞에 나오는 얘기는 주말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다 아셨으니까 뒤쪽에 나오는 얘기를 좀 보면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그 머스크 회장이 이렇게 좀 경계 발언을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아까 우리가 1조 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테슬라 주가는 800달러대에서 700달러 하다 보니까 시총이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이 감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 측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청자분랑 같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지금 워렌 버핏과 머스크 회장 간의 비트코인과 관련된 토론 아주 이건 유명했었죠. 그리고 워렌 버핏과 가장 또 이렇게 친구적인 관계라든가 이런 것 우호 정도로 볼 때는 사실은 아시겠습니다. 빌 게이츠 의장 같이 뭐 공동 재산이라든가 뭔가해서 이런 쪽이죠. 그리고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이렇게 그 재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신중하거나 특히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정적 입장을 표현한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활발하게 좋고 나쁘고 토론되는 것은 지금 비트코인이 미국의 주식보다도 더 관심 있게 이렇게 그 최대 이슈로 돌아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한테 여쭙겠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전형적 발언하다가 지난 주말에 입장을 바꿔서 고평가됐다. 가치가 높다는 건 고평가다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입장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경제 지식이 상당히 빠르신 분이니까 그러면 머스크 회장에서는 네. 자 월가에 가시면 지금 주식에서 비트코인 넘겨져 있습니다. 그럼 머스크 회장은 자 머스크 회장 시장에서 가장 지금 핫 이슈 되는 게 머스크 회장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의 주식적인 측면에서 가장 핫 이슈 되는 게 테슬라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보다 주식 이외에 가장 핫 이슈 되는 것은 비트코인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머스크 회장이 자 월가의 관심은 주식에서 비트코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의 가장 성장격이 자사주의 테슬라 주식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대체 자산으로 가장 관심이 있다. 머스크 회장이 다시 15억 달러가 갖고 있다면 자 주가가 떨어지는 자사주를 살 거냐? 그러면 비트코인을 투자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미 비트코인 한번 매입했으니까 네네. 자사주를 사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렇게 돼야 기업인이죠. 네. 기업인이죠. 그런 과정에서 작년 12월 1일 날 월가에서 뒤늦게 관심이 되는 것이 자 테슬라 의장이 좋을 때는 아주 낙관적으로 보이지만 웨스트미니스터 경기가 주가가 꺾이고 대체 네. 자산일 때는 본질적 문제가 많이 부각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12월 1일 날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그때 거품 얘기가 나왔을 때 수풀이라는 얘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뒤늦게 관심이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악개미분들이 성악개미들이 이렇게 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악개미분들이 항상 그분들에서 존칭을 이렇게 존경심은 버리지 않는다 하는 걸 꼭 좀 네. 말씀드리고요. 성악개미 이 뉘앙스가 좀 어감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 라이언 투자자를 이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이 동학개미, 서학개미 해서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주식을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 머스크 회장에 대해서 월가에서 시장 참여들은 주식에서 가장 잘 나가는 테슬라 주식과 그다음에 주식 위에 가장 잘 나가는 이렇게 비트코인에 그리고 사람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은 머스크 회장한테 사실 테슬라 주식을 살 것이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살 것이냐, 당신 입장이면 어떠냐 하는 입장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만큼 머스크 회장이 사실 자사주를 매입하겠습니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기본이게 되겠습니다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사람의 일탈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스크 회장은 기업을 일구는 사람입니다.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아주 중요할 때 기업의 여러 가지 기업에 가지고 있는 이렇게 기업의 에너지를 소비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월가에서 그만 뉘앙스를 붙인 데에는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학개미분들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 부정적인 전망이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급등세는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이 6, 7번, 7번 해서 다 함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40분 됐으니까 결국은 민간에서 이렇게 되면 사실 기업도 결제 수단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금융사도 ETF 같은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 나오고 국민들도 현금 없는 사회가 좀 정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디지털 커런시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디지털 커런시를 발생하면 지금의 기축통화 갖고 있는 미국이 가장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축통화 디지털 달러가 발행되면 결국은 뭐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 함정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보유 달러 처분하죠. 그런 과정에서 원달러율이 연초에는 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떨어진다 얘기했다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1월 7일 원달러 환율이 1082원까지 가다가 조금 올라갑니다. 1123원 가니까 지금 그동안 팔지 못했던 달러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달러 예금 잔고가 오히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정확한 이렇게 달러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커런시가 되면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위상이 떨어진 상태에서 각국의 외환보유고를 처분하면 사실 원달러 환율도 자 달러 가치 약세, 원화 강세 이래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초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보유 달러를 처분하는 것은 아주 이렇게 시청자분이 현명한 외환 보유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남아있다라고 앞서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페드가 언제쯤 디지털 달러화를 도입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정책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통화 시대에 기축통화 시대에 기축통화 지위를 잇는다 하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대해서 정량적이니까 조만간 도입되지 않겠느냐. 이미 연구는 다 끝나 있다. 그리고 발행에 따라서는 세부적 절차는 다 마련돼 있다. 네. 그래서 조만간 디지털 달러가 도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월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그리고 비트코인, 머스키즘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시장 하나하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발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